어떤 여정은 밖으로 향하지 않는다. 그 여정은 지도도 없고 목적지도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전의 자신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의식이 더 넓은 지평을 향해 열릴 때 우리는 삶을 지배해 오던 익숙한 기준들, 성공 소유 인정, 이 서서히 힘을 잃는 것을 느낀다. 이 여정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 온 생각들을 내려놓을 용기를 요구한다. 그 용기의 중심에는 5개의 확언이 있다. 오래된 지혜에서 태어나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흔드는 단순하지만 급진적인 인식의 전환이다. 첫 번째 확언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라고 믿어왔는지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무지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동일시에서 시작된다는 말. 우리는 자신을 몸으로 이름으로, 직업으로, 성취로 정의해왔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 통장에 찍힌 숫자 타인의 평가가 곧 나라고 여겼다. 이 동일시는 편리하지만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묶어두기 때문이다. 몸은 늙고 소유는 사라지며 평판은 흔들린다. 변하는 것에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우리는 불안해진다. 상실은 곧 정체성의 붕괴처럼 느껴지고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된다. 그러나 고대의 가르침은 말한다. 변하지 않는 차원이 존재한다고. 형태 너머 시간 너머에 늘 동일하게 존재하는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차원에 속해 있다. 에너지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은 해석 이전의 순수한 흐름이다.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을 덧씌울 뿐이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고통 그 자체보다 그것을 내게 일어난 일로 붙잡는 방식이 더 깊은 상처를 만든다. 자신을 영적 존재로 인식하는 순간 삶의 사건들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실패는 벌이 아니라 방향 수정이 되고 상실은 끝이 아니라 통과 의례가 된다. 이 인식의 전환은 문제를 지우지 않지만 문제와 맺는 관계를 완전히 바꾼다. 생각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생각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형성하는 렌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생각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 자신을 유한한 존재로 인식할 때 생각은 방어적이 되고 세상은 위협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을 더 넓은 의식의 일부로 인식할 때 생각은 유연해지고 세상은 배움의 장이 된다. 이 첫 번째 확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천이다. 매 순간 나는 이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경험하는 존재인가 라고 묻는 연습이다.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삶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진다. 두 번째 확언은 더욱 역설적이다. 신의 평화는 고통과 질병의 모습 안에도 존재한다는 말. 우리는 평화를 외부에서 찾도록 교육받았다. 상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가 안정되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조건부다. 조건이 무너지면 평화도 함께 사라진다. 이 확언은 그 전제를 뒤집는다.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 배경이며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상태라는 인식이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의 심연은 고요하듯 삶의 표면이 흔들려도 그 아래에는 변하지 않는 침묵이 있다. 이 침묵에 닿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환경의 통제가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다. 외부 상황이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연습.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능력이다. 내면의 고요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의 평화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느려지며 존재 자체가 주변을 진정시킨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도 그 곁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평화는 설명되지 않지만 전염된다. 이 관점에서 질병과 고통은 단순한 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종종 우리가 외면해 온 불균형을 드러내는 신호다. 내면의 평화와 단절된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몸과 삶은 그 사실을 증상으로 표현한다. 평화를 회복하는 것은 증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이때 치유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인식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정렬함으로써 세상과의 관계가 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의 작은 장면에서 드러난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같은 일상이지만 반응이 달라진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상처받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겉으로는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난다. 그 혁명은 타인에게도 감지된다. 우리의 평온은 상대의 긴장을 낮추고 우리의 경청은 상대의 방어를 풀어준다. 이렇게 평화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관계와 공동체로 확장된다. 이 두 번째 화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평화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평화를 인식할 준비가 되었는가? 조건이 충족되면 평화로 가겠다는 태도는 끝없는 연기를 낳는다. 반대로 지금 여기서 평화를 선택하는 태도는 삶 전체의 리듬을 바꾼다. 고요는 도피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참여 방식이 된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다음 화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죄라는 개념을 다시 바라보는 불편하지만 해방적인 통찰을 향해. 세 번째 화건은 우리의 도덕적 사고를 근본부터 흔든다. 오랫동안 우리는 죄라는 개념으로 자신과 타인을 재단해 왔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곧 정체성이 되었고 잘못은 곧 낙인이 되었다. 이 화건은 그 틀을 조용히 해체한다. 죄는 실제하는 실체가 아니라 신성과의 합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인식. 이 말은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을 더 성숙한 차원으로 옮긴다. 처벌과 비난의 언어에서 벗어나 인식과 전환의 언어로 이동하라는 초대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과를 심판으로 해석할 것인지 신호로 해석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누군가를 해쳤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규정될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을 회복해야 할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후자의 관점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은 죄책감의 무한 반복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죄책감은 때로 반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동일시의 또 다른 형태다. 나는 잘못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붙잡힐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 화건이 제시하는 길은 다르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드러난 장애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사과가 필요한 곳에서는 사과하고 보상이 필요한 곳에서는 책임을 지며 습관이 문제라면 훈련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는 자기 혐오가 필요 없다. 대신 깨어있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을 벌하기보다 더 명확하게 보는 것.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는다. 신성과의 합일은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라 정직한 방향성의 축적이다. 이 관점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꾼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며 즉각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장애물 앞에 서 있는지를 묻게 된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다. 경계는 여전히 필요하고 책임도 요구된다. 그러나 비난의 열기는 사라진다. 그 자리에 분별과 연민이 동시에 자리 잡는다. 이런 시선은 관계의 역학을 바꾼다. 대립은 대화로, 단절은 재조정으로 이동한다. 우리는 서로의 재판관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비추는 증인이 된다. 네 번째 확언은 이 모든 변화를 일상의 태도로 고정시키는 힘을 가진다.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에 확고히 머무르라는 요청. 여기서 진실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정렬 상태다. 생각 말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상태.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삶 전체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드물게 점검한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에 맞춰 다른 얼굴을 쓰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거나 과장한다. 이런 작은 왜곡들이 쌓여 내면의 분열을 만든다. 확고함은 경직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단이다. 불편하더라도 솔직해지는 선택 손해를 보더라도 내적 일관성을 지키는 선택. 이 선택은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깊은 신뢰를 만든다. 타인은 우리의 말보다 에너지를 신뢰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의 존재는 안정적인 신호를 바란다. 그 신호는 설명 없이도 전달된다. 진실에 머무는 삶은 치유적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안정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특별한 조언이나 행동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긴장이 낮아진다. 이것이 이 확언이 말하는 기적의 실제 모습이다. 번쩍이는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전환들. 오해가 풀리고 감정이 가라앉고 선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들이다. 진실은 드러내려 애쓸수록 멀어지지만 살아낼수록 가까워진다. 이 확언은 우리에게 매일 질문을 던진다. 오늘 나는 어떤 가면을 썼는가? 침묵해야 할 곳에서 침묵했는가? 말해야 할 곳에서 말했는가? 두려움이 나의 선택을 대신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렬을 회복하기 위한 점검이다. 점검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덜 흔들린다. 외부의 인정에 덜 의존하고 내면의 기준에 더 충실해진다. 그때 우리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진실은 스스로 길을 낸다. 이제 마지막 확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다. 비폭력 비해함이라는 오래된 원칙이 단순한 윤리 규범을 넘어 의식의 물리학으로 확장되는 지점.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세계에 스며드는지에 대한 통찰. 이 확언은 앞선 네 가지를 일상의 선택으로 묶어내는 마지막 고리다. 사랑과 연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의 기술이 되는 순간을 향해. 다섯 번째 확언은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급진적이다. 어떤 존재도 해치지 않겠다는 선택.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의도까지 포함한 비해함의 서약이다. 우리는 흔히 해침을 물리적 폭력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이 확언이 겨냥하는 범위는 훨씬 넓다. 무심한 말 한마디, 속으로 품은 경멸 자신에게 가하는 잔혹한 평가까지도 해침의 파동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의식의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개인의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파동이 되어 관계와 환경, 더 넓은 장에 흔적을 남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어떤 메시지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어떤 메시지는 신뢰를 키운다. 비해함의 선택은 세상을 순진하게 바라보라는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인식이다.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세계에서 해침의 연쇄에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결단. 이 결단은 약함이 아니라 고도의 자제력에서 나온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상처를 되돌려주지 않으며 파괴적 상상을 키우지 않는 선택은 내면의 힘을 요구한다. 이 확언은 모든 생명이 하나의 직물로 엮여 있다는 감각을 되살린다.
한 올이 당겨지면 전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작은 생각 하나도 가볍지 않다. 우리는 종종 생각일 뿐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미룬다. 그러나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다. 씨앗이 자라 숲이 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비해함은 검열이 아니라 선택이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되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연습. 이 미묘한 차이가 내면의 풍경을 바꾼다. 역사 속의 영적 인물들은 이 원칙을 삶으로 증명했다. 그들의 힘은 권력이나 설득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해치지 않겠다는 일관된 태도로 주변의 공격성을 무장 해제시켰다. 말보다 침묵이 논리보다 존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영향력은 문화와 언어를 넘어선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에너지를 인식한다. 비해함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 곁에서는 경계가 낮아지고 방어가 풀린다. 이는 도덕적 명령의 결과가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적 반응에 가깝다. 비해함은 타인을 향해서만 적용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가장 심각한 해침은 자기 자신에게 향한다. 끝없는 비교, 냉혹한 자기 비판, 쉬지 못하게 하는 강박. 이런 내적 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 오래 지속된다. 이 화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같은 실수를 한 친구에게는 건네지 않을 말을 왜 자신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가?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선택은 연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자신에게 연민을 허락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짜 연민을 확장할 수 있다. 이 원칙을 일상에 적용하면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덜 해로운가를 묻게 된다. 이 질문은 완벽한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제시한다. 모든 선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늦춘다. 즉각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조화를 고려한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삶의 질감이 달라진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 상처는 생겨도 곪지 않는다. 이 5번째 화건은 앞선 4가지를 현실의 장으로 끌어온다. 잘못된 동일시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평화를 인식하며 죄책감 대신 전환을 선택하고 진실에 머무르는 삶은 결국 비해함으로 수렴된다. 왜냐하면 자신을 더 넓은 의식으로 인식할수록 타인을 해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분리는 환상이고 해침은 그 환상을 유지하는 연료다. 반대로 연민은 분리의 환상을 약화시킨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여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화건은 명상이 끝나면 접어두는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반복을 통해 신경계와 사고 습관에 새겨지는 태도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종종 실패한다. 자동 반응이 튀어나오고 옛 패턴이 고개를 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 속도다. 알아차림이 빠를수록 우리는 더 빨리 중심으로 돌아온다. 이 돌아옴의 반복이 곧 깨어있음의 근육을 만든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된다. 이 5가지 화건을 동시에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가능한 이상향일까? 아니면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도 접근 가능한 삶의 방식일까? 다음으로 이어질 탐구는 이 화건들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 선택을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의식의 변화가 추상적 개념을 넘어 삶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깊은 관찰로 들어간다. 이 5가지 화건이 동시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삶은 더 이상 분절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 된다. 생각, 감정,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던 내적 소음이 잦아들고 중심이 형성된다.
이 중심은 외부 상황에 의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인식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에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는다. 파도 위에 올라타는 대신 파도를 인식하는 위치에 머문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다. 오히려 매우 점진적이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흔들렸을 말 한마디가 몇 분 만에 흘러가 버리는 것을 알아차린다. 갈등의 순간에도 자동으로 방어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여유가 생긴다. 이 짧은 틈이 모든 것을 바꾼다. 틈이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에서 응답하는 존재로 이동한다. 이 이동은 의식의 성숙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다. 잘못된 동일시에서 벗어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의 상태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인식은 무관심이 아니라 분별이다. 덜 상처받는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범위가 넓어진다. 조건부 호의에서 벗어나 상황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태도로서의 사랑이 가능해진다. 이 사랑은 집착을 요구하지 않고 통제를 시도하지 않는다.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내면의 평화를 인식하는 능력은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우리는 상대에게서 평화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이미 존재하는 평화를 관계 속에 가져온다. 그 결과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공유가 된다. 상대가 나를 만족시켜야 할 이유도, 내가 상대를 구원해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 두 사람은 각자의 중심에 서서 만난다. 이런 만남에서는 갈등이 발생해도 파괴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죄책감의 틀에서 벗어난 삶은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책임감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난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 에너지는 수정과 회복에 사용된다. 실수는 숨겨야 할 오점이 아니라 투명하게 다루어야 할 정보가 된다. 이런 태도는 조직과 공동체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한다. 잘못을 인정해도 무너지지 않는 문화 책임을 나누되 낙인을 찍지 않는 구조는 신뢰를 빠르게 축적한다. 개인의 의식 변화는 이렇게 집단의 역학까지 바꾼다. 진실에 머무르는 선택은 삶의 속도를 늦춘다.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보다 정확한 표현을 우선시한다. 모든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성숙한 선택이 된다. 동시에 말해야 할 순간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왜곡 없이 전달한다. 이 일관성은 내면의 에너지를 절약해준다. 이중생활을 하지 않기에 설명이 필요 없고 기억을 조작할 이유도 없다. 삶이 단순해진다. 비해함의 원칙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나의 이익만을 계산하던 시선이 선택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시선으로 이동한다. 소비 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어떤 파동을 만드는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 이것은 도덕적 부담이 아니라 연결성의 체감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체가 아니다. 이 체감은 삶의 깊은 의미감을 부여한다. 작은 선택도 공허하지 않다. 모든 순간이 전체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명확해진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선명해진다.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수록 내면의 지침은 더 잘 들린다. 직관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잡음이 제거된 인식의 결과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물론 타인의 지혜를 존중하지만 최종 결정의 자리는 자신 안에 있다.
이 상태에서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적대적이지는 않다. 어려움은 성장을 요구하는 질문처럼 다가온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대신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태도가 정렬되면 다음 한 걸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 과정은 신뢰를 낳는다. 삶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신뢰,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신뢰다. 이제 여정은 마지막 국면을 향해 간다. 5가지 확언이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지,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성찰. 더 높은 의식이란 도달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방식이라는 깨달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통찰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분리의 환상을 넘어 전체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초상으로. 이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한다. 더 높은 의식이란 특별한 상태나 영구적인 황홀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매 순간의 선택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다. 5가지 확언은 각각 독립된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동일한 인식에서 파생된 서로 다른 표현이다. 잘못된 동일시에서 벗어날 때 내면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내면의 평화가 자리 잡을 때 죄책감에 머무를 이유가 사라진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진실에 머무는 용기가 생기고 진실한 삶은 결국 비해함으로 귀결된다. 이 흐름은 강요가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미묘하게 재구성된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런 정체성조차 또 다른 동일시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더 투명해진다. 경험이 지나가도록 허용하고 감정이 머물다 사라지도록 지켜본다. 삶은 더 생생해지지만 덜 무겁다.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깊이 참여하게 된다. 성공과 실패 모두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정의하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두려움과의 관계를 바꾼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중심을 차지하지 못한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거나 분석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운전대를 잡지는 못한다. 이 단순한 태도 변화는 놀라운 자유를 낳는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도 정직하게 움직인다. 이 움직임 속에서 삶은 협력자로 변한다. 더 높은 의식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소박하다. 과도한 설명이 필요 없고 극적인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이유 없이 편안해지는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신뢰감. 이것이 바로 의식이 확장된 존재가 발산하는 신호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바꾸려는 의도가 사라질 때 변화는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영향력은 의도하지 않을수록 커진다. 이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단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연결한다. 우리는 여전히 일하고 관계를 맺고 선택의 결과를 감당한다. 차이는 내적 위치다. 우리는 삶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 발 물러나 있다. 이 이중적 위치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다. 참여와 관찰이 동시에 가능해진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개인적 드라마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더 큰 맥락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한다. 이 인식은 겸손을 낳는다. 우리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동시에 하찮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우리는 전체 속의 한 표현일 뿐이다. 이 감각은 깊은 평온을 준다. 비교는 의미를 잃고 경쟁은 동력을 잃는다. 대신 각자의 리듬과 시기가 존중된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통제의 욕구는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임을 알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도 변한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나는 어떤 상태로 존재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목적은 미래의 성취가 아니라 현재의 질이 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의식 상태에서 행해질 때 그 일의 의미는 달라진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과정이 정렬되어 있으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한 번의 통찰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면 삶의 방향은 분명히 이동한다. 우리는 자주 잊고 다시 기억한다. 이 잊음과 기억의 순환 자체가 인간적인 길이다. 중요한 것은 기억으로 돌아오는 속도다. 그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더 오래 중심에 머문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하나의 단순한 깨달음이다. 우리는 찾고 있던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더 높은 의식은 획득의 대상이 아니라 가려졌던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 드러남은 노력보다는 정직함을 요구하고 야망보다는 주의를 요구한다.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남을 돕는 장치로 보인다. 다음은 이 모든 여정의 결론이다. 5가지 확언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그리고 이 인식이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성찰. 이 여정의 끝은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시작이다. 이 여정의 끝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도달했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분명한 감각이 남는다. 길 위에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확신. 5가지 확언은 우리를 어떤 이상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잊고 있던 인식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표지판이었다. 이 표지판을 따라오며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된다. 삶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 안다. 고통은 벌이 아니며 실패는 낙인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식이 좁아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 잘못된 동일시에 빠질수록 삶은 무거워지고 분리의 환상이 강해질수록 갈등은 증폭된다. 반대로 자신을 더 넓은 의식으로 인식할수록 삶은 설명 없이도 부드러워진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건의 중심에 자신을 고정하지 않는다. 사건을 통과하는 의식으로 머문다. 내면의 평화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식의 부산물이다. 평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평화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나 분리를 내려놓고 판단을 느슨하게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평화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평화는 조용하지만 강하다.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유지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 평화를 소유하지 않는다. 다만 그 흐름에 자신을 맞춘다.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난 삶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다. 우리는 더 빠르게 배우고 더 책임있게 행동한다. 자기 비난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고 수정과 회복에 쓰는 시간은 늘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보건력,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능력. 이 능력은 삶을 유연하게 만든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진실에 머무르는 선택은 삶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대신 일관된 방향성이 생긴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해받지 못해도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이 선택은 때로 외로움을 동반하지만 그 외로움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신뢰에서 비롯된 고요한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운다. 비해함의 삶은 이 모든 것을 세상 속에서 실현하게 한다. 우리는 여전히 분노를 느끼고 상처를 입으며 억울함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것을 확산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해침을 멈춘다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미묘한 차이가 관계의 미래를 바꾼다. 우리는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기에 갈등은 더 이상 끝없는 순환이 되지 않는다. 이 5가지 화건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이 된다. 더 깨끗해지거나 더 고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투명해진다. 투명함은 힘이다. 숨길 것이 없기에 방어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것이 없기에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균형은 삶을 안정시킨다. 이제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세상은 더 이상 적대적인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교실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더 단순해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의 의식 상태다. 외부를 통제하려는 자리에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면의 중심에서 보고 있는가? 더 높은 의식이란 특별한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구현된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짧은 멈춤 판단이 올라올 때에 한 번의 호흡 자신을 향한 태도의 미세한 조정.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는 거대한 변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 여정의 진짜 결론은 하나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 타인과 삶과 우주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 이 감각은 설명될 수 없지만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 감각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완전히 잠들 수 없다. 삶은 이전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여정은 끝났지만 동시에 시작된다. 5가지 화건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다. 그것들은 삶을 통과하는 하나의 태도가 된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흔들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다. 그 반복 속에서 의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확장된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의 실제 모습이다. 조용하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변혁적인